네, 그러면 오늘은 LS증권의 우회영 선임연구원과 함께 좀 채권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채권은 어려워요.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네, 채권 너무 어려운데, 네. 그래도 또 채권을 좀 이해를 해야 우리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 같은 걸 또 파악하기에는 그래도 제일 좋은 지표이기도 한 거죠. 그쵸, 채권이. 그쵸. 네. 그쵸. 그래서 채권 보시니까 어떻게 우리 시장 어떻게 갑니까? 우리 시장, 채권 시장. 아니 채권을 쭉 보시니까 네. 우리 주식시장은 어떻게 갈까? 주식시장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채권 시장에서 지금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네. 금리의 하락 가능성에 대한 얘기다 보니까 금리 하락. 네, 결국에는 주식시장에도 미칠 수 있는 영향이 당연히 있겠다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금리가 하락을 했을 때 네.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가 또 있을 거고 네. 반면에 금리가 하락했을 때 또 부정적인 섹터, 예를 들면 은행 업종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똑같은 현상에 대해서 다르게 또 해석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네. 한 방향으로 시장을 설명하기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아. 당연히 섹터별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금리 하락은 뭐 시기도 거의 이제 정해졌다고들 시장에서 보는 거죠? 그쵸. 아무래도 뭐 연내 당연히 인하하는 것으로 보고 예, 있는 예. 것 같고요. 이제 빠르면은 연준은 9월달 3분기 말에 시작을 할 거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 한국의 경우에는 뭐 그래도 연준이 하는 걸 보고 하는 게 마음이 편하다 보니까 이제 10월달로 조금 더 시각이 몰려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약간 금리 인하 하면 가만 안 둔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뭐랄까요. 근데 뭐 얘기는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네.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네. 뭐라 할 수는 없지만 당연하게도 뭐 정치적인 뭐 개입이나 이런 것들은 중앙은행에서 감안을 이제 하더라도 이거를 직접적으로 뭔가 실질적으로 정책을 진짜 뭐 안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좀 약간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뭐 물가 상황이나 고용 상황에 대해서 네. 이제 펀더멘털을 보고 정책 결정을 하는 게 당연한 수순이기 때문에 네. 정치적인 발언은 뭐 고려는 하되 이걸 직접적으로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지라는 결정을 하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상황들은 지금 금리 인하, 기준금리 인하가 맞는 방향으로 가고는 있어요. 지금 현재 상황은. 아직까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트럼프 이제 피격 당하고 나서 네네네. 조금 분위기가 트럼프 후보 쪽으로 네네네. 조금 기울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시장에서도 많이 얘기하는 부분들이 트럼프가 또 당선이 됐을 때 두 가지 시나리오가 존재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뭐 트럼프가 18년도, 19년도처럼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을 좀 이렇게 격화시키고 관세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오히려 수입 가격들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실제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나 실제 물가도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면은 또다시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재현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우려감이 존재하다 보니까 미중 무역 분쟁 이제 격화되고 관세가 부과되면서 물가가 떨어지는 속도가 또 주춤할 가능성. 그럼 사실 이거는 이제 인플레 방향성에 대해서 전망을 해보면은 금리 인하를 빠르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또 할 수가 있는 문제가 네네네. 되는 거고 추가적으로 또 과거에도 트럼프 그 행정부 당시에 이민 정책을 굉장히 이제 억압을 했지 않습니까? 이민자들을 안 받고 네. 이제 미국 자국민 우선주의를 좀 표출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는 좀 리스크가 뭐냐면은 고용시장 쪽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노동의 공급이 올라오면서 실업률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또다시 이민자들의 유입이 멈춘다라고 하면은 노동의 공급이 또 줄어들 수가 있는 문제고 네. 노동의 공급이 줄어든다라는 거는 지금 상승세를 보이는 실업률이 다시 주춤하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더욱이 이제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 배경으로 말을 많이 하는 게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다, 고용 시장이 점점 냉각이 되고 있다, 물가가 둔화가 되고 있다라는 테마인데 이게 거의 반대로 움직일 수 있다 보니까 네. 그러면은 오히려 금리 인하를 못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시각은 이제 과거처럼 트럼프 행정부 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금리 인하를 압박을 했었고 파월 의장을 저격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왔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당선이 되면은 금리 인하 압박이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말씀드렸던 뭐 관세 부과 내지는 글로벌 교역력이 감소하는 모습들을 통해서는 결국에는 글로벌 경기, 미국의 경기가 조금씩은 더 둔화가 될 수 있다 보니까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라는 시각도 존재해서 동일한 또 현상을 가지고 다르게 또 해석을 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뭐 트럼프가 당선이 만약에 되게 되면
관세 같은 거 많이 부과할 거라는 거. 그다음에 또 이민자들을 전부 다 안 받고 혹은 있는 사람들도 내보낼 거라는 건 그렇게 할지 말지 불확실하다기보다는 거의 정해진 거 아니에요? 그 양반이 만약에 되면?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 또 행적을 보였기 그렇죠. 때문에 또 반복을 할 수 네.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재밌는 건 그건 것 같아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네. 프로님이 언급 주신 것처럼 이제 지금은 금리 인하 하지 말아라고 오히려 트럼프가 네. 얘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예. 과거에는 금리 좀 인하해라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일한 사람이 당연히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말을 하는 거겠지만 또 이렇게 정책 방향성 같은 경우에도 완전히 예전 걸 답습할 가능성도 있지만 또 뭐랄까요, 다르게 또 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다른 드는 모습을 건데, 보일 수도 있다. 네, 그래도 지금 뭐 얘기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감세 정책들 내지는 뭐 이민자들에 대한 또 이렇게 유입을 좀 억제하는 모습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평가를 또 많이 시장에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과거의 모습이 또 반복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이민자 문제라든지 뭐 관세 문제 이거는 트럼프의 어떤 그 정체성과도 관련이 있는 거라 아마 네. 그거를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물론 이제 금리에 대한 입장은 좀 바뀔 수 있겠습니다만 네. 근데 이제 지금 인하하지 말라는 거는 특히나 바이든 있을 때 인하하면 또 해버리면, 그죠? 네. 약간 뭐 경기 좀 살아난다거나 뭐 이런 느낌이 올까봐 더 못하게 하는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자기가 정권 잡은 이후에는 좀 뭐 상황 안 좋으면 금리나 뭐 이쪽을 또 추진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일단 9월 금리나 어떻게든 막으려고 트럼프는 좀 하는 것 같긴 한데, 여튼 대선 후보가 그런 얘기 하는 거에 의해서 연준이 흔들리거나 그러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건 이제 당위의 문제고, 그럴까 말까는 이제 또 예측은 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죠. 만약에 9월달 인하가 안 되는 방향성으로 간다면 네. 이제 당연히 연준에서 얘기하는 이유는 뭐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가는 경로에 아직은 도달하지 못했다라든지 아니면 고용 시장이 여전히 뭐 타이트하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음 달 초에 발표되는 7월 고용 보고서에서 이제 실업률 다시 하락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네. 이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말씀드렸듯이 네, 네.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고 물가가 둔화되고 있고 뭐 코어 물가도 둔화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좀 금리 인하의 당위성을 이제 이렇게 더 더해주는 이벤트들이나 지표들이 그렇게 발표되지 않을 가능성이 또 있지 않습니까? 물가가 또 네네네네. 주춤할 수 있고 고용 네. 시장 측면에서는 일자리가 또 많아져가지고 사람들이 또 많이 뭐 일할 수도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네. 그런 지표가 나온다면 네. 아 땡큐 그럼 9월달 인하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가는 방향성을 쭉 지표들이 가리킨다면은 이제 9월달 인하 가능성 계속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이제 저희가 CME 페드와치라는 지표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때 선물 금리에 녹아 있는 연준의 전망 경로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 이제 거기서 보시면은 오히려 9월달 인하 가능성이 거의 80%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뭐 9월 인하 가능성 막 한 50% 60% 정도였는데 뭐 1년의 지표들 그리고 지금 뭐 이제 연준 위원들의 일부 좀 도비시한 목소리 이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아 9월엔 인하를 하겠구나라는 생각들을 조금 더 시장에서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9월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한 5, 60%였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강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8, 90% 정도가 80% 넘게가 네. 이제 인하에 대한 것들을 베팅을 하고 시장을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또 시장의 생각이 바뀌면 그 숫자는 바뀔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이제 시각들이 지금 9월 인하에 대해서 너무 확신을 하고 있는 네네네. 좀 분위기인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혹은 뭐 금리 인상이 시작될 때 막 증시가 흔들리고 뭐 이런 이유가 네. 사실은 금리가 0.25%포인트가 올라간다고 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변화가 온다기보다는 네. 야 이번에 0.25 올리지 계속해서 3, 4번, 5번, 6번 이렇게 올릴 거야 혹은 뭐 3, 4번, 5번 내릴 거야 라는 기대가 이제 사실은 있으니까 네. 금리 인하가 시작되거나 인상이 시작될 때 더 막 시장들이 막 맞아요.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은 이 연속적으로 쭉 내릴 것 같은 느낌, 아니죠? 네네네. 내려봐야 뭐 한 두세 번 맞나요? 연내에는 한 2번 정도가 지금 컨센서스인 것 같고요. 네. 내년도까지 놓고 보면 점도표에서는 내년 한 100bp, 내후년 100bp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후년쯤 2026년도에 이제 생각하는 연준 위원들이 생각하는 적정한 금리 수준은 한 3.25인가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거라서 당연히 지금 시장에서 생각하는 중립금리보다는 높다. 이 얘기가 뭐냐? 제가
어렵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네. 중립금리라는 레벨이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물가 상승을 유발시키지도 않고 물가 하락을 유발시키지도 않는 정말 뭐랄까 이상적인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네. 그 수준은 저희가 어떻게 계산을 해도 정확하게 못 맞추고요. 그때그때마다 물가 상황, 뭐 경기 그렇겠죠. 상황 네. 다 다르기 때문에 항상 다릅니다. 네. 그래도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생각하는 움직임들은 글로벌 금융위 이후부터 하락을 했던 이 중립금리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라는 평가들이거든요. 네. 중립금리가 올라오는 게 왜 중요하냐? 그러니까 보통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인하할 때에 이 중립금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 수준보다 기준금리를 많이 높이면은 물가를 잡을 수 있고 경기를 조금 둔화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가 있는 반면에 네. 이 중립금리라고 하는 레벨보다 기준금리를 낮게 운용을 할 때에는 물가를 조금 끌어올릴 수 있고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고 평가를 하거든요. 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중립금리보다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는 게 한 3% 정도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3.0이라는 걸 기준으로 두고 5.5%라는 기준금리는 거의 250bp 지금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전히 계속해서 이제 긴축의 영향, 뭐 물가를 낮추고 경기를 둔화시키고 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가 있겠다. 근데 뭐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점도표 상에서는 뭐 네.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상에서 보면은 2026년에도 3.25 정도가 적정하다라고 지금 연준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년에? 네. 내후년에요. 내후년에 2026년도에 네. 그러면은 3.0이라는 중립금리가 만약 변하지 않는다면은 내후년까지도 기준금리는 중립금리보다 위에 있는 수준이지 않을까. 그러면 정책적인 스탠스는 계속해서 타이트한 구간에 강도가 좀 줄어드는 것 뿐이지 타이트하다. 연준의 스탠스는 중립에서 조금은 더 긴축적인 쪽에 발을 담그고 있다라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물가 전망을 보시더라도 연준에서는 목표 수준이 달성되는 시점이 네. 내년도 아닌 내후년입니다. 그래서 물가의 흐름이 점진적인 둔화가 전망이 되고 있고 물가가 이제 목표 달성하는 시점이 내후년이다 보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내리더라도 굉장히 점진적으로 내릴 거다. 왜냐면은 1년에 8번 회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8번씩 회의가 있는데 내년, 내후년 포함하면 16번, 남은 거 다 하면 한 9번 정도 있는 건가요? 남은 회의에서 네. 이제 225, 200bp 정도밖에 못 내린다라는 거는 거의 뭐 한 두세 번 꼴로 금리를 내리는 느낌이기 때문에 한 분기에 한 번씩 금리를 내리는 방향성이라고 지금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워낙에 네네. 뭐 빅스텝으로 내릴 가능성에 대해서는 워낙에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를 전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근데 또 뭐 그때 다 상황이 갑자기 또 막 확 떨어지거나 뭐 이렇게 맞아요. 되면 그거는 네, 그죠. 맞죠. 네. 어떻게 될지는 이제 모르는 거긴 한데 보통 이제 예전에 과거들 보면 그랬죠. 원래 이제 이 정도 내릴 거라고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더 경기가 안 좋아져서 갑자기 훅 내린다든지 아니면 더 과열돼 갖고 갑자기 뭐 금리를 빠르게 올린다 이런 경우들이 과거에 보면 많이 있죠. 뭐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이제 뭐 빅스텝으로 금리를 인하를 하거나 했을 때는 네. 잘 기억을 해보시면 거의 뭐 IT 버블 붕괴하거나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거나 코로나 위기 같은 이슈가 터졌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네네네. 경기가 침체를 강하게 찍거나 경기가 급격하게 위축이 됐을 때는 이제 금리 인하를 이제 그러한 대응책으로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측면도 있지만 경기에 대한 방어 측면에서 금리를 인하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큰 폭으로 단행을 했거든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뭐 당연히 이제 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알 수 없는 이제 미래지만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가진 데이터와 지금 가진 정보를 가지고 전망을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네. 지금 가진 데이터와 전망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경기 침체는 아닌 것 같고 침체까지는 안 갈 것 같고 네. 연착륙일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근데 네. 연착륙이라는 게 경기가 이제 둔화되지 않고 개선되는 그림이 아니라 둔화되는 속도가 굉장히 느린 거거든요. 완만하게 경기가 식어가는 것들에 대한 생각이기 때문에 경기가 그럼 연착륙을 가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도 이제 목표 수준 달성되는 시점이 아무리 빨라도 지금까지는 뭐 2025년 뭐 후반도 좀 어려운 거 같고 2026년이 돼야 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기 때문에 이제 금리를 이제 과거처럼 빠르게 대응할 필요도 없고 빠르게 대응할 이유도 이제 부재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달러는 좀 약해지고 있죠. 달러는 조금 이제 트럼프 그 이후부터 조금 네. 하락을 해가지고 네. 103포인트 후반, 104포인트 초반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네, 달러 인덱스 네. 그러면 달러가 그동안 이제 너무 좀 강하면서
좀 힘들었잖아요. 우리도 그렇고 뭐 일본도 좀 그랬던 것 네. 같은데. 근데 요거 상황은 조금 개선될 수 있어요? 아니면 요거 뭐 잠깐 그냥 흔들렸다가 다시 이제 달러가 더 강해질 수도 있습니까? 그 앞서서 아마 박병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달러가 강했을 때 그 기업들은 사실 뭐 좋게 평가를 못 한다라고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네. 그렇게 들었는데 그런 것처럼 이 달러 인덱스, 달러의 움직임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제 기업들의 이제 이익 실적을 어떻게 하면 극대화할 수 있을까가 이제 기업인 출신의 이제 트럼프가 생각할 수 있는 방향성인 것 같아요. 과거에도 그랬듯이. 그래서 달러 인덱스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이제 계속해서 강세 움직임에 대해서는 바라지 않는 방향성일 것 같다라는 일단 생각은 정치적으로 하고 있고 네. 이제 추가적으로는 부가적으로는 이제 펀더멘털을 봐야 된다. 미국의 경기나 물가나 뭐 기대 인플레나 고용이나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의 방향성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렸듯이 경기가 둔화되고 있고 물가가 둔화되고 있고 기대 인플레이션도 점진적으로 이제 안정이 되고 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더해져서 통화 정책도 금리 인하를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달러 인덱스의 움직임들은 그래도 점진적으로 하방이 계속해서 커질 수 있겠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이제 하향 안정화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두드러지는 움직임 중에 하나는 원달러 환율과 달러 인덱스 간의 상관관계가 여전히 높다라는 점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인 즉슨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면 원달러 환율 올라가고 원화 절하되고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면 원달러가 하락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달러 인덱스가 점점 이제 좀 힘을 잃고 안정이 되는 그림이 된다면 원달러 환율도 일정 부분 조금 더 강해질 수는 있겠다. 다만 네. 1,100원, 뭐 1,200원 했던 때의 과거를 기대하기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많이 기대해도 연말 기준으로 한 1,300, 한 40원, 50원 정도로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엔화의 움직임들도 네. 최근에 뭐 장중에 그러니까 엔달러 환율, 원달러 환율, 달러 인덱스를 그려보면요.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달러가 올라갔을 때가 언제냐면은 엔화가 절하됐을 때입니다. 엔달러가 올라갔을 때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시면 이제 엔화의 움직임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다. 이제 워낙에 일본 엔화, 이제 중국의 위환화, 네, 한국의 원화 요 세 가지가 동북아시아의 좀 통화로 좀 뭐랄까 비슷하게 흘러가는 모습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영향을 네네네. 주고받다 보니까요. 근데 이제 위안화도 중국 경기가 바닥을 다지고 있는 것 같은데 회복세가 좀 아직은 미진한 것 같고 엔화 같은 경우에도 뭐 금리 인상할 거라고 하는데 예상보다 뭐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네. 실망감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가는 모습들 더해져서 일본의 경제가 어떠한가 회복되던 내수가 조금 주춤하는 그림이어가지고 엔화의 움직임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강하게 뭔가 강세로 가기 좀 어려운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해봤을 때 지금 당분간은 네. 1,300, 뭐 70원대, 뭐 80원대 요때의 레벨을 이제 지속할 수밖에 없다라 보고 있지만 점진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달러의 안정 그리고 엔화 역시도 뭐 9월달 인상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네. 그러한 정책들을 보면서 더해져서 뭐 테이퍼링 같은 정책도 이제 지금 BOJ가 하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엔화의 움직임들은 그래도 좀 강세 쪽으로 우리가 베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 엔화가 강해진다. 또 원화에 대해서도 조금은 아시아권의 영향을 받다 보니 원화 자체에 대한 또 강세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결론은 지금 레벨보다는 연말 쪽의 원달러 환율은 좀 안정이 되어 있는 하락해 있는 레벨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달러가 강한 게 그동안 미국 경기가 그래도 전 세계에서 제일 괜찮은 것 같고 네. 전 세계 돈들도 미국에 열심히 몰려들고 있고 하니까 이제 달러가 강한 거였잖아요. 맞아요. 뭐 금리도 좀 세기도 했고. 근데 이제 미국 경기가 약간 한풀 꺾이고 이러면 이제 달러가 좀 약해질 텐데 미국 떨어지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랑 상대적으로 더 떨어져야 사실은 달러가 약해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유럽도 미국보다 좀 먼저 한풀 꺾인 것 같기도 하고 네. 뭐 일본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본도 좀 뭐 분위기가 이렇게 썩 아주 뭐 좋은 것 같지는 않고 중국 아직 여전히 힘에 겨운 것 같고 네. 그렇게 보면 달러에 영향 주는 유로, 엔화, 뭐 위안화는 아니죠 아마 네. 하여튼 뭐 프랑, 네. 네, 파운드. 그래서 그런 나라들이 다 그렇게 썩 안 좋으면 그러면 오히려 달러는 이게 약해질 수가 없는 상황 아닌가. 네, 잘 지적해 주신 부분인데 예. 근데 그러한 영향은 지금 이미 지금 반영이 되어 반영이 있다라고 돼 평가를 있다? 하는 이유가요. 올해 연초 3월 달부터 스위스에서 금리 인하 시작을 했고 뭐 스웨덴 이런 데서도 금리 인하를 했고요. 영국
영란은행 같은 경우는 아직 인하를 안 한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이제 앞으로 뭐 경기가 워낙에 영국은 좀 안 좋았다 보니까 이제 점진적인 인하를 할 거란 생각이 들고 ECB도 금리를 인하를 이미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연초부터 요 여타 유럽 쪽의 그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하는 영향들이 이제 이미 달러 강세로서 효과를 줬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기억해 보시면은 연준이 금리를 마지막으로 인상했던 게 작년 7월 1년 전이었습니다. 네. 근데 달러 인덱스의 움직임들을 보시면은 연초에 다시금 강해졌던 움직임이 나타났었거든요. 그게 말씀드렸듯이 달러 인덱스를 구성한 여러 가지 통화가 있는데 뭐 파운드화, 뭐 프랑화, 엔화, 캐나다 달러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 여타 통화들이 먼저 선제적인 금리 인하에 나섬으로써 약세 영향을 줬어요. 그러면서 달러 인덱스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 영향들도 물론 뭐 잔존해 있겠지만은 그래도 연준에서도 금리를 인하하는 방향성으로 갈 수밖에 없는 지금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달러 자체에 대한 움직임들도 같이 약화가 되는 움직임일 거다라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엔화 자체가 아직은 뚜렷한 강세 영향을 많이 못 줬거든요. 그러니까 엔화 자체의 강세가 두드러지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일본 쪽의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조금씩 바닥을 다지고 올라와주는 모습들 그리고 BOJ 일본은행에서 정책적인 변화를 계속해서 가져가는 의지를 보여주기만 해도 네. 이제 엔달러나 엔화 자체에 대한 강세는 출현할 수가 있겠고 여타 통화의 약세는 좀 연초보다 반영이 되어 있다 보니까 추가적인 반영보다는 달러 인덱스, 그러니까 달러 자체, 뭐 연준 통화 정책 변화, 미국 경기가 식어가는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조금씩은 이제 안정이 될 가능성이 그래도 조금 높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요즘에 많이 얘기 나오는 것들이 뭐 이건 제가 맞다라고 동의하진 않습니다만은 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재정 적자가 심해지고 국채 발행을 많이 하고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돈이 또 풀린다라는 또 얘기가 되다 보니까 트럼프 당선되면 그러니까 재정 적자가 심화가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게 이제 그런 거죠. 예전에도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 그 부채 한도 이슈가 굉장히 계속해서 이렇게 이슈가 되면서 네. 합의가 미뤄지고 하는 정치적인 리스크가 또 있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트럼프가 물론 뭐 코로나 때에 그 집권을 또 일시했기 때문에 돈을 많이 풀었던 그 환경일 수밖에 없긴 했었어요. 근데 정책적인 기조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세안, 그러니까 세금도 덜 걷고 하는 방향성이면은 정부 입장에선 세수가 덜 거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돈은 그래도 쓰는 대로 쓴다라고 했을 때 세수가 덜 거치게 되면은 그만큼 국채를 발행을 해서 조달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뭐 국채 좀 발행량이라든지 또한 추가적인 뭐 예산안을 또 확장해서 쓴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뭐 돈을 더 많이 찍어내고 이게 시장이 풀리고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게 이제 저는 동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책이 이제 조금씩은 돈을 좀 더 많이 쓰고 세금을 덜 걷어주고 이 세금을 덜 걷는 거를 또 소비를 많이 하게끔 하게 해주면은 돈이 또 이제 시장이 풀리는 거죠. 그러니까 시중에 풀리는 거다 보니까 네. 그러면 유동성의 양 측면에서는 그래도 뭐 조금씩은 많아질 수 있겠다. 달러의 가치가 더 많이 풀리는, 그러니까 돈이 더 많이 풀리게 되면 가치 떨어질 수밖에 없는 네네네네. 문제죠. 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예상들도 이제 하고 계시는 거군요. 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한국은행. 한국은행은 뭐 물가 레벨만 보면요 금리를 인하를 해도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좀 어폐가 있다라는 거는 물가 수준은 당연히 저희가 이제 높다라고 느껴요. 왜냐면 물가 뭐 올라갔던 가격이 떨어지지는 않으니까요. 근데 물가 상승률을 한국은행에서 타겟을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실제 헤드라인이 2.4% 기록을 하고 있고요. 네. 근원 물가는 2% 초반대 2.1, 2.2%를 기록을 하고 있어서 많이 이제 안정이 되어 있다.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지난 6월달 기준으로 3.0%를 찍었고요. 지금 3.0%에서 추가적인 하락을 7월달에 나올 수 있겠다는 전망을 하고 있어서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의 움직임, 실제 물가의 움직임, 근원 물가의 움직임들은 점진적으로 물가 안정 목표로 가고 있는 것이 조금 더 확신을 줄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물가만 놓고 보면 금리를 인하해도 무방하다. 괜찮다. 그리고 내수 상황을 보더라도 소비나 투자 이런 것들이 고금리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더 크게 받아오고 있었기 때문에 내수를 조금 빠르게 좀 회복시킬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어 주려면은 네. 선제적으로 금리를 좀 인하를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가계부채
그리고 부동산 가격, 네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율입니다. 요 세 가지가 지금 정책의 전환을 방해하는 요인들입니다.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움직임들이 실제 기준금리 인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달부터 가계대출이 주담대 중심으로 증가 전환을 굉장히 가파르게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환율 같은 경우에도 1380원, 9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이제 수입 물가의 상승을 촉발시키고 결국에는 동일하게 우리나라 물가에 대한 상방 리스크로 줄 수 있겠다라는 우려감이 아직은 또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가계부채 문제는 사실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안 내려주는 것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정부에서 뭐 대출을 좀 옥죄어주는 정책이라든지 은행들이 좀 대출 금리를 높여서 수요를 조금 억누르는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께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의 미시적인 정책이 함께 동반이 돼야 잡을 수가 있는 문제라서 이거는 이제 증가율, 뭐 움직임이 추가적으로 올라가지만 않는다. 그리고 GDP 대비해서 이제 가계대출의 규모가 더 올라가지만 않고 계속해서 안정이 되는 것만 확인이 되면요. 그래도 지금보다 지난 7월달 통방보다는 이제 가계대출에 대한 우려감은 조금은 가벼워지지 않을까라 보고 있는 거고요. 특히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을 보시면은 5월달에 고점 찍고 6월달 증가율이 좀 둔화가 됐고 7월달 이제 나오면 되는데 7월달에 최근에 기사 많이 보셨겠지만 이제 은행들이 대출금리 올린다. 라는 거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당국에서도 가계대출 증가가 너무나 이제 폭발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좀 이거 속도 조정을 해라라고 당연히 지시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대출금리를 높이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대출금리 높이면 당연히 수요자들은 좀 이만큼 받으려는 거 덜 받고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이제 7월달 가계대출 증가율도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도 좀 추춤할 수 있지 않을까. 6월에 이어서 추춤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추세만 계속해서 확인이 된다면은 뭐 10월이든 뭐 연내든 인하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뭐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크게 또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아 보이고 마지막으로 환율은 네. 아까 말씀드렸던 전망에 따르면 점진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지금보다는 떨어지는 것들을 지금 그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조금 1개월, 2개월 후가 원달러 환율이 떨어져 있을 수 있다 보니 이제 지금보다는 또 환율에 대한 리스크나 우려감도 조금은 경감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7월 달은 당연히 금리 인하를 못했겠죠. 네. 네. 그러면 미국보다 먼저 할 수는 없다? 저는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좀 말이 안 된다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네. 8월 달에 통방 22일에 있는데요. 네. 22일 전까지 발표되는 지표들을 보고 뭐 2분기 GDP 안 좋을 거라고 이미 예상이 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물가 추가적인 둔화, 기대 인플레의 둔화, 그리고 내수의 움직임들을 보면서 좀 너무 과하게 좀 안 좋은 것 같다. 예상보다도 더 안 좋다라고 하면 먼저 내리되 추가 인하를 안 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왜냐면 가계대출이나 환율 이런 것들이 뭐 금리 인하 때문에 만약에 튀고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좀 먼저 인하를 해서 내수를 살려놓고 더 안 내려주면 돼요. 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8월 달에 인하를 할 수 있지만 대신에 추가 인하는 연내 없을 수 있겠다 정도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0.25%포인트 이렇게 인하하면 네. 확실히 경기는 좀 살아요? 당연히 즉각적인 효과가 있다면 네. 금리 결정하는 게 굉장히 쉽겠죠.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네. 회복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지는 못할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네. 통화정책은 시차가 존재하고 짧게는 1년, 뭐 길게는 2년 넘게까지 통화정책 영향이 레깅이 돼서 실물경제에 영향을 준다라고 보니까 지금 여전히 2년 전의 금리 인상이 영향을 주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네. 지금 만약에 금리 인하를 8월 달에 한다라고 하면 그 영향은 또 굉장히 느리게 뭐 빠르라도 1년 후니까 이제 내년 2분기야 돼야 이제 금리 인하 효과들이 시작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래도 긴축의 강도를 줄여주는 것 자체에 대한 그 방향성의 시그널링 자체도 말씀드린 것처럼 심리를 또 회복시킬 수 있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게에서도 돈을 많이 못 쓰거나 투자를 또 기업들이 많이 못하는 이유는 이 지금의 조달 금리가 언제 낮아질 것 같긴 한데 지금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투자도 꺼리고 소비도 안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먼저 금리를 먼저 한번 인하를 해주면은 그래도 필요한 그러니까 투자가 필요하고 소비가 필요한 주체들은 또 할 수가 있는 문제고 그래도 인하를 통해서 좀 점진적인 인하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인하 사이클에 돌입이 됐다라는 것 자체는 이제 금리 방향성에 대해서는 하방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방 리스크를 또 키워줄 수 있는, 떨어뜨릴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이제 좀 전반적인 금융 환경이나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는 조금은 이제 살아날 수 있는 단초는 될 수 있겠죠. 네네네. 그 한 몇 달 전 혹은 뭐 작년인가 네. 그때쯤에 이제 제가 채권 조금 샀었어요. 네. ETF로 샀나? 하여튼 뭐 그래갖고 이제 네. 이제 여기서 금리가 더 올라가진 않을 거 않겠지? 아니냐. 네. 여기서 내려가면 내려가지 뭐 어떻게 올라가? 뭐 이런 네. 생각하면서 이제 적어도 손해는 안 보겠거니 하고 이제 조금 들어갔거든요. 네. 그래도 이제 좀 먹고 싶었는데 별로 뭐 채권으로 이렇게 네. 번 게 없습니다. 그렇죠. 금리가 아마 프로님이 사셨을 때는 금리가 빠지는 움직임이었다가 올해 네. 초에 다시 금리 반등을 했다가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네. 이제 금리가 하락을 해야 가격이 올라가는 그렇죠. 또 구조다 보니 수익률이 높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네. 네. 근데 지금은 그러면 하기에 괜찮은 타이밍이에요? 아니면 지금도 별로? 그런 거죠. 예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그러니까 뭐 방향성만 놓고 보면 너무 뭐 무책임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무책임해. 네, 금리는 빠지는 방향이다라는 생각은 저는 여전히 완고히 하고 있어요. 근데 네. 문제는 뭐냐면 네. 금리가 어디까지 빠질 수 있는가가 또 중요한 거겠죠.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미국과 한국과 놓고 보면은, 그러니까 일단은 그 기준금리가 미국은 5.5% 상단이고 이제 미국채 금리가 이제 거의 뭐 4% 초반대 내지는 뭐 이렇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거의 100bp를 시장금리가 기준금리 100bp 넘게 하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인하가 됐을 때 과연 이 시장금리는 얼마나 빠질 수 있을까? 미국 금리 얼마나 빠질 수 있을까? 와, 한국은 기준금리 3.5%, 시장금리 한 3.0% 초반, 3.1%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30-40bp 정도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떨어질 수 있는 여력은 조금 더 우리나라가 있는 것 같다. 미국은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에 대해서는 더 우리나라보다는 더 나은 상황인 것 같고 분위기가. 그러니까 한국은 내수랑 수출이 이제 너무 다른 상이한 온도를 가지고 있어요. 수출은 잘 되고 있는 반면에 내수는 여전히 부진하단 말이죠. 근데 통화 정책을 통해서 영향을 더 강하게 줄 수 있는 거는 내수 쪽이지 않습니까? 내수가 쪼그라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기에 대한 전망을 해보면 이게 회복을 해줘야 되는데 과연 예상만큼 회복을 할 수 있는가? 만약에 아니라면은 성장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망을 해보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조금 더 경기가 부진하지 않을까? 금리 인하를 먼저 조금 더 해줘야 되지 않을까? 물가 레벨도 우리나라는 이미 연말 내년 초에 목표 달성하는 시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 우리가 더 시급하기 때문에 조금 더 한국 쪽의 국채 ETF나 채권이 조금 더 매력적인 것 같다라는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로 네. 보자면 네. 왜냐면 이제 채권에 관심 가지신 분들이 개인 투자자분들 가운데 예전에는 거의 없다가 네. 한 작년 뭐 재작년 하여튼 요런 때부터 조금 많이 생기셨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이 언제쯤 사면 좋을지 아니면 이거 도대체 방향성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계셨을 것 같은데 오늘 그 말씀으로 좀 네.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함께 해주신 우혜영 선임연구원님, LS증권이 투혼이죠, 투혼? 투혼 맞습니다. 네, 뿔 2개입니다. 뿔 2개. 네. 열심히 아유. 네 그렇습니까? 손에 담아서 투자를 하자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투혼을 좀 보여줘야죠. 네. 네.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 하겠습니다. 네. 자,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서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